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CPI, 이거는 이미 결과 나오기 전부터 사실 월가는 좀 짜증과 피로감을 호소해 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썸머랠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거 그 범죄와의 전쟁 거기서 그 최익현이 그 자기 집안 조카 그 하정우 그 이름 뭐죠? 거기한테 상대편 조직 밀어버리라고 하니까 이제 하정우가 했던 말인데, 하여튼 명분이 없어 지금 썸머랠리가. 그나마 조금 있었던 그 명분,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 진입 직전이어가지고 연준이 다시 비둘기파의 면모로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이렇게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모드로 나가지만 내년에는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 내지는 유동성 완화 모드로 1년 만에 바로 턴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 바로 이런 썸머랠리의 그런 땔감도 사실 지난 주말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이거 다 사실 깨져버렸거든요. 근데도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썸머랠리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게 이제 월가의 불안 초조 그리고 짜증 증상의 근원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썸머랠리라고 하니까 어떤 차에다가 원래 고급 휘발유 넣어야 되는 차인데 그냥 보통 휘발유 넣었어. 에라 모르겠다. 근데 차가 막 급발진으로 막 튀어나가. 오히려 평소보다 성능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좀 다행이다 그랬는데 연락을 받았어. 그 보통 휘발유조차도 세녹스래. 가짜 휘발유라고 연락이 왔어. 근데 그럼 이 차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막 200km로 막 지금 잘 달리고 있지? 이러다가 엔진 나가고 이거 퍼지는 거 아닌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사실 이번 썸머랠리로 나스닥이 17% 올랐고요. 뭐 가상화폐 이거 뭐 인덱스로 보면은 한 40% 반등을 했고, 또 채권 시장도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비우량 등급의 회사채 시장 여기도 한 6.6%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상반기 때만 해도 달러 강세로 눈치만 보던 이머징 국채도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던 게 바로 이번 썸머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이 아니다. 이제 연준 금리 인상과 긴축이라는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실상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연준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내년 9월 정도에는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요. 월가 메이저들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바클레이즈, HSBC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다수의 그 하우스 뷰는 지금 베어마켓 랠리다. 그냥 과매도 일시 해소 구간일 뿐이지 절대 상승장으로 복귀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뉴욕 증시의 경우 S&P 500 지수 기준으로 4,200선 가면 다시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그리고 이 4,200포인트 찍으면 결국 3,60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S&P가 4,122포인트니까 뭐 이 정도면 거의 단기 고점에 다다랐다고 보는 거고, 수치로는 지금 최상단까지 기껏해야 한 3% 정도 남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썸머랠리는 현재 9회 초 정도까지 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산다라방 머리 한기범 형님 두피의 여드름, 그 남산타워 피뢰침 여기가 S&P 지수 기준으로 4,200이다. 이걸 딱 도달하는 순간 바로 이제 출구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중심은 꺾이고 S&P는 바로 3,6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이거를 코스피에다 대입하면은 2,532. 요게 이번 썸머랠리의 피크 지점이고, 요걸 찍고 이제 진짜로 피크 아웃을 하면은 하단은 2,160포인트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분석을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너 왜 이렇게 또 부정적이냐, 너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닌 게, 실제 지금 미국 경제는 고용이 너무 좋아서 절대 침체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발길질로 배를 걷어차도 미국 고용이 앞으로도 쉽게 꺾일 수가 없다는 건데, 그 이유는 우선 시기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안 그래도 은퇴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중간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조기 은퇴한 사람들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미국 고용시장에는 업종의 구분 없이 구인난이 기본이래요. 거기다가 트럼프 리쇼어링 정책 이후에 이것만큼은 근데 바이든 정부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엄청 많이 생겨나는데
트럼프가 세운 멕시코 국경 장벽 이것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이 안 돼가지고 또 바이든은 원래 이거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계속 이 국경 장벽을 유지해야만 됐죠. 그러니까 주로 이민자들이 이제 차지하던 비숙련 저임금 노동자들도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데 리오프닝으로 일자리는 계속 생겨나는 그런 중이라서 실업률이 3% 초반에서 도저히 다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이렇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서플라이 디맨드 만나는 요 지점이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일자리가 업종 가리지 않고 근로자 임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고 정부에서 임금 깎으라고 하면은 당장 11월 중간 선거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바이든하고 민주당이 여기서 이제 공화당에 처발릴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임금을 깎으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아무리 초고강도로 긴축하고 금리를 올려도 고용은 안 죽는다는 거고 연준 입장에서는 맘 놓고 정말 인플레이션 꺼지고 물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계속 공격적으로 막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분석으로 이어지는 거고 이렇게 고용이 계속 잘 버티고 실업률이 3% 초반에 머물러 있으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 임금 상승분까지도 거의 상쇄할 만큼 금리를 한 4%까지 치고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도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4% 되면 우리는 한 몇 퍼센트 돼야 돼요? 최소 5% 이상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런데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5%가 된다고요? 그 다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의 일용할 양식 한국에서 해외 주식하는 분들 비중 1위 종목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뭐 주식 분할 기대감으로 좀 올랐는데 이제 작년에 1200달러 요때 좀 맛을 본 분들이 이제 다시 반등 시작이라고 그냥 소소하게 한 900달러 들어가서 작년 고점 1200달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한 1000달러 넘어서 1100달러 정도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이번에 물타기 들어간 분들 또 그대로 물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시 본격 상승 추세 전환은 꿈이었나 그냥 주총 앞두고 일회성 반등이었나 실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테슬라 주식 792만 주 금액으로는 69억 달러 규모의 매도를 때렸다. 그러니까 우리 돈 10조 원어치를 또 팔아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매도 거래일이 8월 5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인데 이때가 정확하게 단기 고점 부근 테슬라 주가가 913달러 이날 테슬라의 CEO가 10조 원어치 매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850달러까지 주저앉았고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 26일이었는데 그때도 테슬라 주식을 960만 주를 매도 때렸는데 그때는 이제 트위터 인수권도 있었고 뭐 그랬을 때라서 사람들이 진짜 배신감까지는 안 느꼈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는 더 이상 테슬라 주식 내가 팔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 내지는 약속까지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친 거예요. 뭐 그런데도 주식을 사는 게 그 기업 오너랑 동업자가 되는 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 얘기한 인간 도대체 누구예요? 데려와 나한테 무릎을 꿇리든가 진짜 그러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스라이팅 한 거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됩니다. 내 동업자가 나 모르게 뒤로 저렇게 분기마다 막 주식을 800만 주 900만 주씩 저렇게 팔아치우는데 그렇게 뒷방 맞고도 이걸 가만둬요? 그게 동업자야?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작년 11월에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갔을 때 테슬라도 이제 그때 신고가 1200달러 갔다가 이제 올해 5월달 들어가지고 600달러까지 6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 동생이 또 보드 멤버 이사회에 있었는데 그 최고점 부근에서 일론 머스크 동생도 팔았다고 내부자 거래로.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서학개미들 꼬셔가지고 나스닥은 신입니다. 미국 주식은 무조건 저가 매수하면 다 먹습니다. 이렇게 선동질했던 그 인간들이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 그럼 보세요. 작년에 1200달러에 들어간 사람이 올해 600달러까지 반토막 났을 때 손절을 할 확률이 커요? 아니면 물타기로 평단 낮추기, 막 코스트 에버리징 그 전략으로 적극 대응했을 확률이 더 커요? 근데 이게 뭐가 기가 막히냐 하면은 진짜 기가 막힌 거는 일론 머스크가 스톡 옵션 행사해가지고 테슬라 주식 얼마에 취득하는지 아세요? 바로 70달러. 700달러도 아니고 70달러. 근데 서학개미든 뭐 일반
주주들은 전부 시장가에 주식 사가지고 아둥바둥 어떻게든 시세 차익 먹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주당 70달러에 테슬라 주식 매수하는 일론 머스크랑 이 사람들이 동업자라고? 런하 반갑습니다. 그 어떤 대형 채널, 약팔이, 마바라, 유사투자자문, 증권방송, 그리고 금융상품 협찬과 콜라보 전혀 없이 구독자 찐으로 10만 명 달성을 앞두고 있는 런던 고라니 올스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제 구독자 10만 명 달성 이벤트를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막 수해 피해가 막 보고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생각한 건데요. 만약에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뭐 서울이든 뭐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수해 피해가 좀 크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많은 구독자분들 모아가지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돈줄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뭐 그동안 쌓였던 썸머랠리 피로감에 하루쯤 쉬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조정이었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오만전자로 털썩 주저앉으니까 체감지수는 다시 코스피 2100포인트 막 이렇게까지 떨어진 그런 또 하루였습니다. 며칠 전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이크론이 또 실적 전망을 비관적으로 자진 납세하면서 미국 반도체주들 툼에 나왔었고요. 이게 이제 오늘 새벽 상황인데 우리 K증시까지 타고 온 겁니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거두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추진하는 그 미국, 대만,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칩4 동맹 여기에 대한 수혜주가 우리 K반도체주들이라는 분석에 나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미국에서 통과된 칩스 법안 그리고 이번 칩4 동맹이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로직 부문은 경쟁 심화를 겪을 수 있지만 메모리 부문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는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칩스 법안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전반적으로 보조금 혜택의 긍정적인 면보다 더 많다고 본다. 칩스 법안은 며칠 전 상원을 통과해가지고 바로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를 했잖아요. 요거 핵심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또 첨단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그런 거고 혜택으로는 해외 기업들 다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생산 연구 지원비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풀고 세액 공제도 25%까지 추가로 확대해 준다는 거죠. 아무튼 요 칩스 법안하고 그 시행령격인 칩4 동맹으로 삼성전자의 미국 로직 확장 사업이 맞닥뜨릴 라이벌들은 최근에 애리조나 팹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TSMC, 다음 고급 노드에서는 인텔, 그리고 성숙 노드에서는 GFS, 여기는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기업이죠. GFS. 여기하고 추가 보조금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비록 삼성전자가 이미 TSMC하고 비슷하게 한국 내의 생산성 효율이 더 높지만 오스틴 텍사스 팹을 넘어가지고 테일러 텍사스의 새로운 메가 사이트로 이 로직 칩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다음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텍사스 팹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미 9억 5,400만 달러를 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최첨단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로부터 최대 3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되는 투자 비용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삼성전자 핵심 제조업 기지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최첨단 R&D는 대부분 국내에서 개발돼가지고 제조를 위해서 해외 팹에 배치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한국 정부의 K 세미컨덕터 벨트 이니셔티브의 핵심 회사다. 이게 바로 이제 한국 고유의 경쟁 버전인 K 칩스 법안이라고. 골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서 한국 반도체 제조 기반을 로직 반도체 기반 확충으로 발전시키는 게 바로 이 K 칩스 지원법. 요 시책의 최종안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현재 그 초안 나온 상태거든요. 여기서는 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40%에서 최대 50%까지, 그리고 설비 투자에는 최대 20%까지 세액 공제가 현재 포함되어 있다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2030년까지 총 4,510억 달러를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고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핵심 기업이 될 것이라고. 또 삼성전자가 메모리와의 트레이드 오프를 요구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중국 메모리 투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고. 메모리 문제는 여전히 미국 상무부 결정에 좌지우지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삼성의 중국 메모리를 제한하면서 미국 로직 확장에 대한 보조금을 명문화하는지를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중국에 대한 메모리 투자는 로직 확장보다는 사실 28나노미터만 제한하는 현행 그 칩스법에 근거해서 허용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우리는 이번 미국 칩스 법안의 메모리 공급 과잉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이 계획에서 미국 생산 능력에 대한 잠재적 관심을 논의했지만 우리는 이 결정이 투자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다른 아시아 지역, 이를테면 뭐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데서 다음 팹을 고려할 수 있는 장소를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대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이미 현재의 공급 과잉과 재고 과잉을 관리하기 위한 웨이퍼 팹 장비 푸시아웃에 주목하고 있어가지고 공급 과잉을 통제하기 위한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92,000원으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한다. 사실 저는 이번 크레딧 스위스 보고서 읽고서 잠시 간과하고 있었던 게 바로 K칩스 법안이었다. 이거는 왜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를 정도로 큰 혜택 같은데 이미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 사실 우리 정부가요, 낸시 펠로시를 솔직히 좀 패싱을 하면서도 이 칩4 동맹 참여는 거의 막판까지 눈치 게임 살벌하게 했던 이유를 보면은 사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매출 비중이 홍콩까지 더하면 거의 6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원천 기술은 사실 미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매출 비중의 그런 논리에만 또 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ASML 같은 데 보세요. 미국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반도체 노광 장비 이것만큼은 안 넘기려고 막 정치질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그리고 앞에 얘기한 ASML 이런 반도체 제조사들 중에서도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지만 일본 같은데 중소 반도체 제조사들은 요 칩4 동맹 참여 안 하면은 미국 제재로 말라 죽을 수 있고, 만약에 칩4 동맹에 참여를 하면 결국 또 마이크론, YMTC, 키옥시아 이런 데한테 기술력 밀려가지고 또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 같아요. 아무튼 크레딧 스위스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삼성전자와 함께 K증시 투자 의견 나온 거 좀 더 보면은 CJ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목표가 191,000원에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역시 유지했고, 다음 NHN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기존 36,000원에서 이번에 29,000원으로 하향했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다음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목표가 74,000원에 아웃퍼폼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8월 11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으로는 디지털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 마련, 이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마침 수해 피해 엄청 커가지고 정부가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막 하락세인데 대단히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 디지털 기반으로 국민 안전 강화, 이거는 이번에 특히 이슈가 되기 좋은,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할 그런 테마인데, 디지털을 활용한다라면 역시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 LBS, 다음 디지털 트윈 국토, 이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증시에서도 이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다음 내일 정부에서는 안전 배달 캠페인 집중 추진.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코로나하고 원숭이 두 창까지 뭐 확산이 되면서 배달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드론 그리고 무인 배송 관련주. 다음 내일 제15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 개최. 요거는 근데 12일 개막인데 조금 연기될 수도 있겠다고 보고, 다음 내일 정부에서는 스마트 일터 조성 과기정통부하고 고용부가 MOU를 체결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일터는 이제 재택근무 관련주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가 해당되고요. 그리고 내일 2022년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행사를 하는데, 요것도 홍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될 공산이 있다. 그리고 올해는 또 추석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9월 11일인가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린다고 하면은 저는 또 밀무새 특징 또 나타내면서 밀키트 레디밀 HMR이 수혜주다. 그리고 내일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최대 방출로 물가 안정화.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든지 밥상 물가만큼은 내려보자, 이게 사실은 민심하고 또 정치인 지지율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차관은 또 내일 푸드테크 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얘기한 밥상 물가의 최고 대안 밀키트 말고도 푸드테크 기업도 이게 이제 내일 테마가 되기 좋죠.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 요거 이제 다트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양자기술 관련주 쭈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문체부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알림. 요거는 이제 체육인 복지법까지 포함이 됩니다. 다음 내일 경제 일정은 7월 ICT 수출입 동향.
일단 결과는 미리 나와 있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 증가를 했고 61억 2천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고 7월 ICT 수출입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7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 진짜 지금 1,300원대 환율 이거는 사실 정상은 아니죠. 그리고 내일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동향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오늘 밤 CPI에 이어서 내일은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7월 공작기계 수주, 그리고 내일 멕시코가 기준금리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일본은 산의 날로 금융시장이 휴장이고 오페크에서는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가 나옵니다. WTI가 지금 90달러도 깨지기 바로 직전인데요. 그럼에도 상품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유가는 다시 100달러를 넘어갈 확률이 크다. 심지어 상단을 130달러로 보는 그런 하우스뷰도 있습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우리 마침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MSCI 분기 리뷰가 또 있네요. 요거 1년에 4번 정기 리밸런싱 하는데 2월달하고 8월달은 분기 변경이고 5월달하고 11월달은 반기 변경. 그리고 실제 리밸런싱은 다음 달 1일자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내일부터 14일까지 주말에 걸쳐서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가 열립니다. 이것도 걱정이네. 다음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네오위즈, 컴투스 홀딩스, 크래프톤, 펄 어비스까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리비안하고 바이두의 실적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